안녕하세요. 저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온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다도 건강검진을 받아요. 해양환경 핫 이슈와 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환경의 핫 이슈 5가지를 알아보고 우리 바다를 건강검진하듯이 조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 환경은 육상 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바다는 전부 물로 덮여 있죠, 그죠? 그래서 바다 안에 있는 육지라고 할 수 있는 해저와 위에 있는 물 때문에 모든 것이 빨리 이동을 하고 어떤 환경오염이 되었을 때 어떤 원인을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었는지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은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육상에 비해서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고 보존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해양 환경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몇 가지를 쭉 뽑아봤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양은 전통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물고기라는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물고기나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는 터져 있는 해양이 여러 가지 이슈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점점 바다가 따뜻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거기에 따른 물고기가 잡히는 게 줄어든다든지 하는 식량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몰려서 살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바다에서의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21세기 말에는 거의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할 거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환경 이슈들 중에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이슈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정책적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바다에 있는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우겠지만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협약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바다에 가서 생태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바다를 우리의 레저 공간으로 휴식처로 쓸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바다가 만약에 오염이 된다라든지 훼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복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앞에 말씀드린 생물 다양성과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특정 종들, 그러니까 생물 하나하나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래라든지 아니면 거북이라든지 그런 종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바다는 육지랑 달리 이제 물로 다 덮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공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한 공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6가지 이슈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5가지 환경 핫 이슈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핫 이슈입니다. 여기저기 뉴스에서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요. 지금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큰 사이클로 보자면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기에 제일 쉬운 방법들이 이제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 뉴스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좀 더 알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IUCN이라고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보호지역들이 기후가 변화되면서 점점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빙하가 많이 녹는다든지 아니면 산호초가 점점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습지가 점점 사라진다든지 해서 세계자연유산이 위협받는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경고처럼 과학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산호초가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정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워지는 지구와 관련해서 해양생명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요, 점점 변하고 있는 바다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훼손된다라든지 영향을 받으면 한 번 받은 압력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지구 두 번째 거를 살펴보시면 좀 더 명확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표는 IPCC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이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IPCC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자면, 만약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2100년까지 2도가 오르게 되면 산호초는 99%가 소멸해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1.5도 정도가 올라도 해수면이 거의 1m에 가깝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육상에서 10도가 오르는 정도의 영향을 바다에서는 수온이 1도만 올라도 생물들이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육상에서 이렇게 저희가 기온이라고 하는 그 온도 변화에 비해서 바다는 온도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물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1도만 온도가 올라도 거기에 따라서 생물상이 확 변하게 되고 여러 예상치 못한 변화까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계속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양환경 이슈 두 번째는 해양생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뜸부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뜸부기는 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뜸부기가 사실은 모자반이라는 해조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뜸부기가 이제 기후변화나 해양오염 때문에 점점 사라지는 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해양생물들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먹는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양 환경이 변하고 수온이 변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이제 위협을 받는 종인지 확인을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본다면 WWF 해양생명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멸종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갈색으로 표현된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양생물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얼마나 사라진다라는 것을 발표하기에 아직도 많은 조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생물들을 80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보호생물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러한 생물들을 이제 아끼고 보존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 쓰레기입니다. 많은 뉴스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바다는 우리 육상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이라든지 물질들이 종착되는 종착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상에서의 쓰레기 역시 결국은 바다에서 끝을 맞게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된 쓰레기들이 생물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mm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플라스틱들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크기가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안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화학물품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알갱이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덩어리가 컸던 것들이 점점점 작게 잘게 부서진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들은 이제 바다에 떠내려가서 해양생물이 그걸 먹고 다시 돌고 돌아서 사람이 다시 먹게 되는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바다 거북이가 사망을 해서 이제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해부를 해보았더니 플라스틱 조각이 무려 10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새끼 바다 거북이도 이미 많은 플라스틱을 섭취를 해서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해양 쓰레기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생물들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보호생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양 쓰레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플라스틱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발명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정도 전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편리하게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실제로 잘 썩지 않는 특성 때문에 몇백 년을 자연에 남아있게 되는 특성을 사람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이슈가 됐던 것은 1997년도에 태평양에서 거대한 쓰레기의 섬이 발견이 됐어요. 진짜 육지처럼 되어 있는 섬은 아니고요. 쓰레기들이 해류 때문에 모여서 그 공중에서 봤을 때는 마치 섬처럼 보이는 쓰레기 섬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남극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결과가 2018년에 보고가 되었고요. 이러한 쓰레기들 때문에 지금 과학자들은 바다새가 100만 마리 정도, 그리고 해양 생물이 10만 마리 정도가 해양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해양 생물보다 플라스틱이 바다에 더 많이 떠다닐 것이다 라는 학계의 발표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얼마 전에 저희가 큰 태풍을 겪었지 않습니까? 바람을 많이 동반하고 파도가 높아져서 바닷가에 실제로 침식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올여름에 봤는데요. 이러한 연안에 일어나는 기후라든지 아니면 강한 파도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연안재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연안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간단한 예는 우리나라 바닷가가 점점 침식이 돼서 모래가 쓸려 나가는 현상입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연안 침식이 정말 심각한 걸로 매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연안 침식의 우리가 계속 새로 모래를 위에 붓는다든지 뭐 다른 활동을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점점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더 큰 태풍과 더 많은 바람을 동반한 비는 계속 우리나라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안 침식 관리 구역이라고 해서 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을 지정을 하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활동들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컨셉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래서 녹색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연안 침식이 일어날 때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될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맹그로브 숲이라 그래서 열대에 있는 그 하구에 사는 숲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래 자연 상태를 더 복원을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연안 침식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컨셉인데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 구조물로 인한 피해 저감보다 이러한 자연 복원을 이용한 피해 저감이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해양환경 핫 이슈입니다. 불청객의 침입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역시 기사에 실린 걸 보자면 몇 년 전부터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 바다에 맹독성을 가진 문어가 발견된다는 기사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란 고리 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맹독성을 가진 문어는
크기가 되게 작아요. 한 10c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아열대 지방에 사는 문어인데 이제 여름철에 우리나라까지 올라와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한다라든지 바닷가에서 이제 레저 활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점점 그전에 보이지 않던 생물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자, 육상에서 황소개구리라든지 붉은귀 거북, 뉴트리아 이런 생물들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해서 교란생물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에도 같은 컨셉의 문제를 일으키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갯근풀이라고 해서 이제 갯벌을 육지화 시켜버리는 풀들이 있고요. 엄청나게 빨리 번식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름달 물해파리라고 해서 해파리인데 너무 많이 번식을 하면 이제 그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찢어버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보름달 물해파리가 있고 또 별불가사리라고 해서 불가사리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붙어서 사는데 너무 많이 번식을 하게 되면 전복이라든지 소라라든지 원래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생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물들이 요즘에는 그 기후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전 세계의 교역이 훨씬 전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에서 붙어서 이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배 안에 있는 발라스트 워터라고 해서 평형수가 있습니다. 그 평형수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동을 훨씬 수월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는 이런 생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역시 큰 핫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외래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먼저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조사를 해서 밝히는 감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앞에 말했던 것들을 계속 순환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지, 감지, 대응, 관리의 절차를 따라서 외래종을 슬기롭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게 우리 환경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이슈들이 결국은 우리 바다를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잖아요. 우리 바다가 얼마나 건강한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바다의 건강검진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양환경공단에서 왔는데요.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라는 복합적인 생태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서식처가 감소한다라든지 기후가 변화한다라든지 아니면 외래종이 들어온다라든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이 종합조사인데요. 이 종합조사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나라 바다에 모두 1000개가 넘는 조사하는 지역을 설정을 하고요. 갯벌, 연안, 안반, 바다새, 근해 무려 1000곳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조사하냐면 가운데 보시면 갯벌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대부분의 생물들과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 그리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바다새, 그리고 잠수를 해서 물속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산호라든지 아니면 그 바위에 붙어 사는 생물들까지 모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늘 같은 곳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료가 많이 쌓이면 우리 바다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라는 걸 실시를 하고요. 중점조사라고 해서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곳은 더 자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조사를 해서 얼마나 우리 바다가 따뜻해지나 얼마나 우리 생태계가 변하나 이런 지역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해서 국민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해양환경정보 포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카드뉴스라든지 아니면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해양 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미래를 생각하는 바다 건강 지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바다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생물이라든지 어떤 항목을 위한 맞춤형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진다라든지 아니면 퇴적물을 뜬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배에서 이렇게 실시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건물 사진이 있어요. 저 건물이 이제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인데요. 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바다에서 가지고 온 생물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생물이구나. 우리 바다가 지금 수온이 이렇고 여러 가지 항목이 이렇구나 라는 자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결과를 살펴볼 건데요. 보통 이렇게 생태계 조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우리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면 이 자료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 발표가 되게 되는데 통상 6,000종 정도의 생물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직접 밝혀냈는데요. 그럼 이러한 생물들이 6,000종이 나오면 우리 바다가 다른 나라랑 비해서 어떨까라고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해양생물 센서스라고 해서 전 세계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이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우리나라는 이제 19종 정도가 나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8종,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종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가 동해, 서해, 남해로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물들이 더 다양하게 몰려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라는 이런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에서 밝혀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디가 과연 문제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가면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검사를 했더니 여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귀가 이상하시네요 라든지 간이 안 좋네요 라든지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사를 쭉 해보면 우리 바다에 이 지역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물에 떠다니는 부유 생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 위의 생태계를 봤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저서 생태계라고 해서요. 우리 바닥에 있는 생태계를 봤을 때 어디가 좀 이상하구나라고 싶은 곳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 결과로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곳들은 그 옆에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영양염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좀 값이 튀구나, 값이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게 되고, 그럼 이런 지역들은 더 많은 조사를 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주요한 조사 결과는 우리 바다가 이제 점점 기후가 변화되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태계가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너무 자세한 얘기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상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바나나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만 기를 수 있었으면 지금은 남해안까지 다 기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뿔소라라는 소라가 있습니다. 이 소라는 그전에는 제주도 부근에서만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서만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 조사 결과 밝혀보니까 이게 한 100km 이상 위로 올라갔어요.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만 살던 생물이 지금은 동해안의 울진까지 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국제적인 학술지에 실려서 실제로 신문 기사로 이제 소라 서식지 북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결과는 우리나라가 갯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서해라든지 남해에 많은 부분이 갯벌이 있는데
바다새에게는 갯벌이 정말 중요한 서식지가 됩니다. 갯벌에 있는 여러 생물들이 바다새들에게 먹이를 제공을 하게 되고, 철새들이 이동을 할 때 우리나라를 거쳐서 멀리 있는 호주까지 날아갈 때 이제 배를 부르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바다새의 많은 종류들이 멸종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물들이 우리나라 어디에 얼마나 서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자료가 계속 쌓이게 되면 실제로 우리 갯벌이 건강해진다면 더 많은 바다새가 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오던 바다새가 잘 안 온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복원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태계 조사를 할 때는 물속 깊이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바다에 가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저희가 조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한테 우리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어요 라는 거를 이제 계속 알리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바닷속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을 이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라든지, 그거를 수중 비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가서 바다에 들어가면 우리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을 들어가는 곳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아름다운 수중 비경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해양 생태계 핫 이슈에서 영향을 받는 게 결국은 우리 바다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생태계가 우수한지,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해양 보호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경관이 얼마나 예쁜지 등등등을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해양 생태 등급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해양 생태 등급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해양 생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바다에 어떤 곳이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가지는 바다이다, 생태계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바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바다가 생태계적으로 우수한지, 해양 보호생물이 살고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모은 자료들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생태계가 아주 우수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꼭 보존해야 되는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을 지정하게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30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해양보호구역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순천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에도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니면 그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바다에서 이러한 생태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일 높은 단계의 컨셉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해양 생태축이라고 합니다. 육상에서는 백두대간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는 이제 높은 산맥들이 같은 하나의 생태계를 가지고 연결되어야 하고, 그러한 생태계들이 단절되는 여러 요인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컨셉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바다에도 그런 생태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바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갯벌에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물범이라든지 여러 상갱이라든지 그런 생물들이 이동하는 통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의 바다를 여러 가지 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축별로 어떻게 하면 이 연결이 깨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생태계를 복원한다라든지, 아니면 서식처를 관리를 한다라든지 등의 활동들을 이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해양환경 핫이슈 5가지와 우리나라의 바다 건강 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바다는 계속 변할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위험 요인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슬기롭게 적응 단계를 거쳐서 이용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바다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해양환경 핫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해양환경공단 김영남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